여러분, 기구한 팔자라는 말 들어보셨죠? 사전에 찾아보니 기구하다라는 말 뜻은 세상살이가 순탄치 못하고 가탈이 많다는 말이랍니다. 제 입으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진 않지만 기구한 인생, 그것이 바로 저의 인생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세상살이 힘들기야 다 똑같을지 모르지만 매번 사람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을 보면 제 인생 정말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글로 적어보내려고 해도 심장이 쿵쿵거리고 불안해지는 것이 한 번 겪은 상처는 아주 없어지지는 않는 것 같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제 이야기를 전하려는 것은 저도 이제는 사람들에게 위안을 받고 싶어서입니다. 이제 제 나이도 60이 넘었고 지금은 남들 눈에는 다 늙어 꼬부라진 할머니일 뿐이겠지만 소시적에는 저도 미인 소리 꽤나 듣고 동네 남자들 애간장도 태우곤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는 어렸을 적부터 동네 어른들에게 커서 누구에게 시집 갈 거냐, 부잣집에 시집 가서 사모님하고 살으라는 둥 결혼에 대한 이런저런 기대들을 듣곤 했었죠. 어려서는 부끄러워 결혼은 생각할 겨를도 없었지만 결혼할 나이가 되어서는 어떤 집에 시집을 갈지 기대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나이가 다 차서 꽃띠 처녀가 되었던 저는 동네 중매쟁이의 중매로 지역 유지라는 한 집안에 시집을 가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전쟁 겪고 그래서 예전보다는 많이 기울었지만 이 집 증조 할아버님이 옛날에 벼슬도 했었고 그래도 양반 가문에 여유 있는 집이라 이거야. 애란이 엄마도 알겠지만 주변에 이만한 부잣집은 흔치 않아. 게다가 자식이라고는 그 집 아들 하나뿐이니까 애란이가 그 집 시집가면 안주인 되는 건 시간 문제지. 이 집안이랑 결혼만 하면 애란이나 애란이 엄마나 팔자 피는 거야. 알지? 당시 동네 중매쟁이 아주머니는 그 집안이 아주 대단한 집안이고 시부모님 되실 분들이 격식 있고 덕망 있는 분들이라며 대단한 집안이라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봤자 과거의 영광이라 이제는 소 몇 마리에 논 몇 마직이 남았고 그리고 벼슬했다던 얘기도 100몇십 년 전 옛날 이야기지만 저희 부모님 귀에는 제가 그 집에 시집만 가면 대궐집 마나님이라도 될 줄 아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신랑 얼굴도 보지 않고 덥석 혼사를 결정하셨겠죠. 그래서 저는 결혼 전에 남편 얼굴 본 것이 딱 한 번이었습니다. 긴장되던 탓에 제대로 들여다보지도 못한 첫 만남을 뒤로하고 저는 그렇게 얼굴 한 번 본 남편을 따라 건넌 마을로 시집을 갔습니다. 중매쟁이 말처럼 그 집은 우리 친정집보다는 훨씬 크고 좋더라고요. 방도 많고 마당도 크고 말이에요. 처음 살아보는 큰 집에 좋은 이불에 모든 것이 좋아만 보였습니다. 시집만 가면 인생 핀다는 어른들 말씀처럼 이제 제 인생도 활짝 퍼질 줄 알았던 거예요. 하지만 결혼이라는 것은 제 인생의 행복이 아닌 불행이었고 그날 이후 제 인생이 꼬이기 시작했던 것 같군요. 며느리 들어왔다며 결혼식 날 반겨주었던 시어머니는 제가 시댁으로 들어간 날부터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셨고 그날부터 휘말리는 시집살이가 시작되었던 것이죠. 저희 시어머니는 나쁜 시어머니의 정석 같은 분이셨어요. 살림 타박, 친정 무시는 기본이고 그놈의 3대 독자 소리를 얼마나 귀에 물리게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밥을 안 치고 시부모님 진지상을 올리고 나면 늦지막이 일어난 남편의 수발을 들어야 했습니다. 사실 무서운 시어머니보다 남편이 더 문제였다 싶기도 한 것이 번듯한 집안에 격식 있는 사람들이라 그러더니 그 시절 대학까지 나온 남편은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은 나보다 6살이나 더 많았으면서도 자기 손으로는 아무것도 하지를 못했어요. 새순물도 제가 받아다 줘야 했고 밥상 한번 물리는 적이 없었죠. 심지어 매일 입을 속옷이며 옷가지들을 제가 챙겨야 했으니
얼마나 기가 막힌 노릇이었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시집가고 시어머니가 처음 당부하셨던 것이 바로 그런 남편의 수발이었어요. 결혼 전까지는 시어머니가 하나하나 일일이 다 챙기셨다니 버릇을 잘못 들여도 제대로 잘못 들였던 겁니다. 그렇다고 대체 어느 남자가 30 먹어서 마누라한테 새수물까지 받아쓰고 속옷 하나 못 챙겨 입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 집에 시집간 이상 싫다는 말을 할 수도 없었죠. 그렇게 총각 때는 엄마가 챙겨, 결혼하고는 마누라가 챙겨, 평생 남한테 챙김만 받던 사람이 뭐 하나 힘든 것을 버티고 하겠다는 생각이나 있었을까 모르겠습니다. 대학까지 나온 사람이 변변한 직업 하나 없었으면서 대체 뭐라고 다니는지 매일 제가 다려둔 정장을 챙겨 입고 읍내를 나갔다 오곤 했습니다. 게으름이 몸에 밴 제 남편은 그 동네에서 유명한 한량이었고 이름난 논팽이였습니다. 어쩐지 돈 좀 있고 벼슬까지 했다는 집에서 자식이 그 나이 되도록 왜 결혼을 안 시켰나 했는데 아마 결혼하겠다는 정신 멀쩡한 여자가 없던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 옆옆마을인 우리 동네까지 찾아왔어야 했겠죠. 저는 그것도 모르고 부잣집이라는 얘기에 덜컥 시집을 왔는데 호강하겠다 생각하고 들어온 시댁에 호랑이 같은 시부모님과 논팽이 남편이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래도 이미 도장 찍어버린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시로는 이혼할 용기는 죽어도 없었고 어떻게든 버티고 살 수밖에 없었어요. 매일 시어머니에게 시집살이 당하며 시달리고 지아비 노릇 못하는 남편에게 기댈 수도 없으니 힘든 것은 당연했지만 그때는 그냥 참고 버텨야지 별 수 있나 싶었었죠. 그래서 도망이니 이혼이니 그런 생각은 해보지도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래도 이전까지는 나 하나 참으면 그만이었으니 다행이었는데 제 딸을 낳은 뒤로는 그것도 점점 견디기가 힘들어졌네요. 내 발로 시집 온 내 죄다 싶어 나한테 그런 건 다 그러려니 하겠는데 하나뿐인 귀한 내 자식한테까지 그러시는 건 정말로 참기가 어려웠어요. 할 줄 아는 것 쥐뿔없는 며느리가 딸을 낳았다고 그렇게 나무라셨는데 저한테만 그러시면 될 것을 애는 무슨 죄라고 애한테까지 참 너무하셨습니다. 으이그, 지엠이 닮아서 미련한 것 좀 보게. 저거 고추도 안 달고 나와서 대체 어디다 쓸까? 어머니, 주의가 듣겠어요. 저거 말도 못하는 게 무슨 말귀나 제대로 알아듣는다고 별 쓸데없는 걱정을 하고 있어. 그리고 또 좀 알아들으면 어떻냐? 내가 틀린 소리 한 것도 아니고. 그럼 들으라고 하는 말인데 귀가 있으면 저도 들어야지. 3살 난 애한테 그게 할 말인가 싶었지만 힘없는 저는 못된 시어머니 앞에서 애원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이라는 사람은 지혜가 그런 소리를 듣고 있는데도 아무렇지 않고 밥만 잘 퍼먹고 있고 그 집 식구들 중에 우리 모녀 편은 아무도 없었던 모양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주희는 나한테 참 유일무이한 존재였어요. 내 배로 낳은 귀한 자식이니 예쁘고 소중한 것은 두말할 것 없지만 걔는 내 편 하나 없는 나에게 유일한 피난처였고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말을 떼기도 전부터 그 아이를 붙들고 오만 말을 다 하곤 했고 저는 제 딸에게 일찍부터 많은 위안을 받곤 했습니다. 그렇게 어린 자식을 벌처럼 여기며 하루하루 지옥 같은 결혼 생활을 견디던 중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늦가을에 길에서 동사하여 죽어버리고 말았거든요. 평소 음주가무 좋아하고 그만큼 외출도 외박도 즐기던 남편은 한번 읍내에 나가면 다음 날이나 다다음 날 들어오는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어디서 밤을 지새는지는 모르겠지만 남편이 갈 만한 곳은 참 많았어요. 다방이고 술집이고 그 인간 좋아하는 곳이 참 많았기에 어디든 술 취해 자고 들어오는 날들이 흔했습니다. 너무 당연하다시피 외박을 일삼던 사람이었던 탓에
3대 독자 귀하다며 어화둥둥하던 시어머니도 남편의 외박에는 별 걱정이 없으셨어요. 그런데 그날은 어쩌려고 그랬던 건지 술에 잔뜩 취해서는 차도 없는 그 새벽길을 걷다가 사람도 다니지 않는 길바닥에서 잠이 들었던 모양입니다. 제가 남편을 사랑하거나 애정이 많았던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바로 어제까지 멀쩡히 걸어나가던 남편을 차가운 주검으로 마주해야 한다는 것은 평생 겪어보기 힘든 큰 충격이었습니다. 미울 때가 훨씬 많았던 남편이지만 그래도 그동안 살붙이고 산 정이 있어서 그런지 남편이 죽었다는 것이 믿겨지지도 않고 받아들이기도 참 힘들었었죠. 하지만 저보다 더 충격을 받으신 것은 시부모님이셨습니다. 얼마나 아꼈던 아들이었습니까? 재산도 얼마 안 남은 상황에 아들 대학까지 보낸다고 소 팔고 땅 팔고 그 나이 먹도록 혼 한 번 안 냈던 그런 자식이 죽었다니 말이에요. 그렇다고 그 원망의 화살이 제게 돌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자식 잃은 부모가 제정신이 아니라는 것은 이해하지만 그래도 저도 며느리이고 가족인데 참 너무했네요. 남편이 죽고 없자 저와 아이는 그 집에 아무 쓸모없는 존재가 되었던 모양입니다. 남편 장례 치르고 상복 벗기도 전에 시어머니가 제가 시집올 때 챙겨온 가방에 짐을 다 싸놓고 저를 기다리고 계셨던 겁니다. 이제 너 같은 건 이 집에 필요 없다. 네가 시집올 때 챙겨온 것만 다 챙겼다. 애초에 들고 온 것도 없으니 더 가져갈 것도 없을 테니 들어온 대로 그대로 나가라. 어머니, 저더러 어딜 가라고 이러세요. 우리 주인은 어쩌고요? 이 망할 년, 아들도 못 낳고 뭐 하나 변변치 못하더니 니년이 귀여인 네 소방을 잡아먹고, 그러고 너는 지금 밥이 입에 넘어가고 숨이 쉬어지더냐? 어? 어머니, 왜 그러세요? 주희 아버지 죽고 저도 많이 힘들어요. 이러지 마세요. 어머니 소리 집어치워. 내가 왜 네 어머니냐? 내 아들 죽고 없는데 우리가 무슨 사이라도 된다는 거냐? 너 때문에 죽은 거야. 너 때문에. 네가 제대로 챙겼으면 걔가 거기서 그리 될 일이 있니? 남편이 죽은 것이 어떻게 제 탓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시부모님은 저를 남편 죽일 몹쓸 며느리 취급을 하셨고 하나뿐인 손녀마저 결국 저버리고 마셨습니다. 그래도 남편 자식이고 그 집 핏줄인데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불쌍한 저희 모녀는 그렇게 남편 죽고 돈 한 푼 받지 못하고 길바닥에 내쫓기고 말았습니다. 이럴 줄 알았더라면 차라리 망나니 같은 남편이라도 살아있어 주는 게 나았겠다 싶었습니다. 세상이 바뀌었다고 해도 아직도 여자 인생은 남편 없이는 살아가기 힘든 세상이었던 모양입니다. 사실 친정이라도 가보고 싶었지만 차마 그럴 수가 없었어요. 찾아간다고 해도 어려운 친정 형편에 도움을 받기도 어려웠고 사실 저도 아쉬운 소리하며 부모님께 손 벌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아직 젊고 사지 멀쩡한데 뭐라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용기를 가졌던 것 같네요. 그 와중에 다행인 일이 있었습니다. 평소 시모 성격이라면 내쫓는 김에 아주 주신 것 싹 다 벗겨갈 만한 사람이었는데 자기도 아들 죽고 경황이 없었던 모양이에요. 당시에도 비싼 돈 주고 맞춘 거라며 저더러 흠집 안 생기게 조심하라던 그 반지 덕분에 제가 한시름 돌릴 수가 있었습니다. 금은방에 반지 팔아서 목돈을 만들게 된 저는 그 길로 도시로 올라갔어요. 어딜 가든 사람은 큰 물에 있어야 기회라도 오는 법이니 뭐라도 하려면 도시로 가야겠다 싶었던 거죠. 그렇게 금반지 판 돈으로 작은 새빵을 구한 저는 그날부터 5살짜리 어린 딸을 데리고 새 인생을 꾸려가야 했습니다. 재주도 없던 저는 닥치는 대로 일을 해야 했어요. 파출부, 식당, 청소. 그때는
젊고 건강한 게 재주라고 몸살이지 않고 돈 되는 일이면 뭐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뭐 대단한 일 해서 호의호식하겠다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먹고 살기가 힘든 건지 늘 피곤하고 힘들었네요. 그래도 내 자식에게 옷 한 번, 고기 한 번 더 사주겠다고 그 고생을 참았습니다. 아이가 웃는 것을 보면 그보다 더 행복한 일이 없었으니까요. 나는 몇 년째 다 떨어져가는 거적대기 걸치고 있지만 우리 아이는 좋은 것 입히고 남의 자식들 가지는 것 쥐어주고 싶었습니다. 어려서 구박받게 해서 그런지 저는 이상하게 우리 딸한테 항상 미안하기만 했어요. 원래 해주고도 미안한 것이 부모 마음이라지만 저는 남들보다 몇 배의 빚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한 푼 더 벌겠다고 남들 쉴 때 못 쉬다 보니 아이 입학식이며 학교 행사며 챙겨주지 못했고 그게 지금도 이렇게 한으로 남아있네요. 그거 일 하루 안 가고 아이 챙겨줬으면 뭐가 어떻게 되었을까 싶은데 그때는 왜 그렇게 하루 일당이 아까웠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한 푼 더 벌어서 나중에 내 새끼 좋은 것 해줘야지, 나중에 대학 보내줘야지 늘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나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오늘 하루가 행복한 것이 중요한 것임을 그때는 저도 몰랐던 것이죠. 그래도 이런 모자란 애미 밑에서 내 자식은 참 잘 자랐습니다. 이 일 저 일 하며 종잣돈을 모았던 저는 아이가 중학생 될 즈음 작은 식당을 꾸리며 딸아이를 키웠고 그 사이 제 딸도 저의 오랜 바람처럼 대학도 들어가고 학창시절도 즐기고 그렇게 행복하고 즐거운 인생을 보내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 우리 딸이 대학 졸업하자마자 웬 남자를 집에 데려왔어요. 내 딸은 나 같은 인생 살지 말았으면 좋겠어서 늘 남자 조심시키고 곱게 키웠는데 얘가 지 엄마한테도 비밀로 하고 그 사이에 누굴 사귀었던 모양입니다. 나 몰래 연애를 했다는 것도 충격적이었는데 딸아이 입에서 나온 얘기는 더 큰 충격이었습니다. 엄마, 우리 결혼하고 싶어. 허락해주세요. 어머님, 저 주희랑 결혼하고 싶습니다. 저희 정말 사랑합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결혼? 아니, 주희 네가 몇 살인데 벌써 결혼을 한다는 거야. 그리고 둘이 얼마나 만났길래 벌써 결혼 얘기를 해요. 솔직한 심정으로는 배신감이 느껴졌었네요. 딸려는 엄마 팔자 닮아간다는 얘기 듣기 싫어서 나처럼 결혼 안 시키고 커리어 우먼처럼 당당한 자기 인생 살기를 바랬는데 그래서 뼈 빠지게 벌어서 대학까지 보내놨더니 이제 와서 대학 졸업하자마자 결혼을 하겠다니 기가 막혔습니다. 기막혀하는 제 앞에서 딸아이는 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며 제게 허락을 구했습니다. 내 딸도 딸이지만 우리 딸보다 나이도 한참 많은 그놈은 대체 뭐하는 놈인가 싶었죠. 우리 아이는 이제 막 사회생활 시작하는 어린애인데 31 먹은 그놈은 내 딸 훔쳐간 도둑놈 같았습니다. 지 입으로는 집이 좀 살아서 돈 걱정 안 해도 된다. 대기업은 아니지만 다니는 회사도 튼실하고 내 딸 데려가서 고생 안 시키겠다 하더군요. 누가 돈이 걱정이라 그러는 줄 아는지 그 얘기를 들으면서도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솔직히 딱 보자마자 우리 남편 생각이 들어 더 볼 것도 없다 싶었어요. 그럼 그 나이 먹고 마누라 고생시킬 거면 제정신인가 말이에요. 당연한 소리를 하는 그놈이 영 마음에 들지 않았던 저는 더 들을 생각도 없이 돌려보냈고 처음으로 딸아이에게 화를 냈습니다. 하지만 자식 이기는 부모는 없다고 하죠. 단식투쟁에 집까지 나가버린 딸아이를 보고 저는 딸이 원하는 대로 결혼을 허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잘 살겠다던 그 다짐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기왕 반대 무릅쓰고 결혼했으면 행복하기라도 하지. 어느 날 울면서 집으로 온 딸을 보고 저는 모든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역시 내가 사람을 잘못 본 것이 아니구나. 그놈 논팽이 같더니 하는 짓도 영락 없이 양아치였어요. 바람을 피웠다 그러더라고요. 세상에 이렇게 예쁜 내 딸을 두고 대체 누구를 만났는지 알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당장 가서 그놈 머리채를 잡고 잔뜩 패주고 싶었는데 그러지도 못했네요. 내가 해코지라도 하면 이혼할 때 불리해진다 그러더라고요. 결국 딸아이는 결혼 생활 3년 만에 이혼을 하게 되었고 다시 제품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남들 결혼할 나이가 되었는데 내 딸은 이혼녀가 되었다니 현실이 참 잔인하다 싶었어요. 그런데 내 딸이 밉다기보다 더 뜯어말리지 못한 내가 미웠습니다. 솔직히 내 자식이 무슨 잘못이 있겠어요. 그의 잘못이라면 너무 순진하고 착해서 나쁜 것을 가리지 못한 것이죠. 엄마인 제가 끝까지 막았어야 했는데 저는 왜 그렇게 무능한 애미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다시 내 품으로 돌아온 아이는 한동안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차라리 그놈 탓이나 실컷 하면 좋으려면 이 미련한 것이 지 탓을 하더라고요. 그때 엄마 말만 들었으면 이런 일 없을 텐데 내가 엄마 말 안 들어서 바보같이 이렇게 된 거야. 미안해 엄마. 괜히 나 때문에 엄마까지 괴롭게 해서. 이혼이 네 탓이야? 그놈이 미쳐서 헛짓거리한 탓이지. 아, 그리고 이혼했다고 죽는 것도 아닌데 뭐 어때? 괜찮아. 요즘 이혼이 무슨 흠이니? 그냥 빨리 잊고 다른 좋은 사람 만나면 돼. 이혼의 아픔으로 자책하며 힘들어하는 딸아이도 고통이었겠지만 그런 자식을 지켜만 봐야 하는 제 심정도 매일 타들어가는 듯 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시간이 약이 되기는 하는지 딸은 점점 나아져갔습니다. 엄마가 해준 것 없는데도 알아서 상처를 딛고 일어서는 아이를 보니 나보다 낫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 나이 때 나는 어린 자식 끌어안고 한탄만 하기 바빴는데 내 딸은 스스로 미래를 위해 나아가고 있구나 싶어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점점 다시 삶을 찾아가는 딸을 보며 그 아이의 미래를 응원하기로 했습니다. 언젠가 정말 좋은 사람 만나서 진짜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기를 말이에요. 사실 딸아이가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것, 그것은 저를 위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실패한 인생을 살았다 생각했기에 내 자식만큼은 내가 누려보지 못한 행복을 누리기를 바랐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지가 좋다고 데려온 그놈을 끝내 반대하지 못했는지도 모르겠네요. 그렇게 딸아이에게 좋은 인연이 찾아오기를 바라며 묵묵히 기다리던 제게 주인은 또 한 번 손님을 데려왔습니다. 이혼하고 남자라면 지긋지긋하다던 아이가 마음이 가는 사람이 있다며 제게 말을 꺼내더군요. 좋은 사람이야. 서로 공감되는 것들도 많고 무엇보다 참 위안이 돼. 그 사람이랑 있으면 마음이 편해. 불안하지가 않아. 그냥 가만히 있어도 좋고 별것 없어도 사라질 것 같아. 그 얘기를 듣고 저도 꽤 놀랐었습니다. 이혼 후에 새로운 사람 만나는 걸 꺼려하던 애가 그만큼이나 마음을 내준 사람이 거의 처음이었으니 말이에요. 이제는 딸아이도 새 인생을 살아갈 준비가 되었다 싶어 저도 기뻤습니다. 주희가 데려온 남자는 제가 봐도 참 괜찮아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공기업 다니면서 주변에 평판도 좋았고 제 앞에서도 아주 깍듯하니 예의 바르더군요. 게다가 그쪽도 한번 다녀왔고 바람나서 도망간 전처 때문에 상처가 많았다 했습니다.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서로 비슷한 아픔이 있으니 더욱 통하고 이해하는 게 많을 것 같았죠. 그런데 사람도 좋아 보이고 직업이나 인상이나 나쁠 것은 하나도 없었는데
딱 하나 걸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 불쌍한 사람이야. 어렸을 적에 친모한테 버림받고 보육원에서 자라면서 혼자 고생도 많았대. 돈 없어서 대학도 못 들어갔는데 자격증 따고 공부 열심히 해서 공기업까지 들어갈 수 있었대잖아. 솔직히 대단하지 않아? 부모 지원 받으면서도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 텐데 혼자 힘으로 이만큼 살았다는 거잖아. 사실 나는 그래서 현석 씨가 더 마음에 들어. 단단하고 강인한 사람이라서 옆에 있으면 나까지 든든해지는 것 같아. 딸아이 말대로 부모 없이 그만큼 자라준 것이 참 자랑스러울 만큼 대견한 일은 맞았지만 그래도 딸 가진 부모 입장에서는 그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아예 부모 얼굴도 모르고 자랐으면 모를까 알만한 나이에 어미한테 버림받은 그 심정이 멀쩡할까 싶었던 것이죠.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 혹시 남들 모르는 그늘이 있지는 않을지 그게 걱정이었습니다. 저의 노파심에 딸아이는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엄마, 그건 너무 편견 아니야? 여태 열심히 살았으니까 여기까지 온 거지. 그리고 그늘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그렇게 따지면 나야말로 누구보다 그늘 짙은 사람이지. 나 어렸을 적에 아버지는 술 취해 돌아가셨고 할머니 되는 사람이 길을 쫓아내버렸다고. 선명하게 떠오르진 않지만 나도 어렴풋이 다 기억나. 그러면 나도 그늘 있으니까 걱정할 거야? 아유, 그래 알았어. 엄마도 반대하겠다는 게 아니라 혹시나 해서 하는 거지. 그래도 사람이 한번 마음에 품게 된 상처는 그리 쉽게 지워지는 게 아닌 거야. 그래도 네가 제일 잘 알 거고 좋은 사람이라니까 엄마도 좋다. 그건 말고도 저도 꼬투리 잡을 게 없었기에 아이들의 결혼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양가 집안의 어른이라고는 저 하나뿐이고 두 사람 다 재혼한다고 잔치를 할 생각은 없기에 결혼식 따로 없이 다 같이 식사를 하고 혼인신고만 하고 살게 되었습니다. 또다시 내 품을 떠나가는 딸아이를 보며 저는 그제서야 마음이 조금 놓이는 기분이었어요. 평소 사위가 내 딸에게 잘하는 것을 보니 우리 딸도 이제 남편 사랑 듬뿍 받고 호강받으며 살겠다 싶었네요. 제가 봐도 사위는 제 딸에게 참 잘했습니다. 같이 밥을 먹을 때면 생선 가시고 조갯살이고 다 발라서 먹여주고 집에서도 물 한 잔 제 손으로 떠다 먹지 못하게 수발을 들어준다 하더군요. 나는 논팽이 같던 남편 새순물만 날라줘봤지 그런 사랑은 받아본 적이 없었는데 우리 딸은 내가 못 받은 남편 사랑 받고 산다니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더군다나 한 번의 실패가 있었으니 더욱 행복하길 바랐죠. 딸아이에게 잘하던 사위는 저한테도 참 잘했어요. 장모님, 저는 부모도 없고 저한테는 장모님이 유일한 부모님이십니다. 제가 앞으로 잘할 테니 장모님도 저를 사위 말고 아들처럼 생각해주세요. 이제 저한테는 세상 천지의 주희랑 장모님밖에 없잖아요. 제가 두 사람 호강시켜드릴 테니 기대하세요. 지들끼리만 잘 살면 될 것을 뭘 나까지 챙긴다 그러는지 사위는 나한테 때마다 영양제며 비타민이며 챙겨다 주고 평소에도 정말 아들처럼 저를 잘 챙겼습니다. 가끔은 둘이서 제 가게로 나와서 식당 일을 거들어주기까지 했으니 진짜 자식 같다 싶었죠. 재혼이라 이래저래 걱정이 많았는데 잘들 사는 모습을 보니 저도 한시름 덜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사위가 하는 걸 보면 제가 걱정할 일은 없을 만도 했어요. 힘든 일은 자기 혼자로 족하다며 주위 고생 안 시키겠다고 일 그만두고 쉬게 하면서 사위 혼자 외벌이를 했었죠. 요즘 세상에 그렇게 하는 남편이 몇이나 될까 싶어 내가 다 고마웠습니다. 내 딸 사랑받는구나 싶어서 기분이 좋았고 내 딸 위해 희생하는 사위에게 고맙고 미안했습니다. 사위도 내 자식이나 매한가지인데
혼자 고생을 시켜서 저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내가 따로 보답할 만한 일도 없고, 그래도 식당하고 있으니 음식 솜씨는 뒤지지 않아 사위 위해 식사를 챙겨주기로 생각했습니다. 사실 애들이 결혼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제가 애들 집에 간 적은 몇 번 없었습니다. 원래 시엄마나 장모나 젊은 애들 사는데 방해하면 안 되는 법이잖아요. 게다가 자기는 부모도 없는데 괜히 나 혼자 장모라고 유세 부린다 생각할까 싶어서 일부러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밖에서 보고 애들이 우리 집 오면 되니까 괜찮았죠. 그러다가 그날은 사위 위한다고 밥 차려주겠다고 하면서 일하는 사람 괜히 오라가라 하기가 뭐해서 제가 애들 집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사위 퇴근하는 시간에 맞춰서 준비해간 음식들을 데워 상을 차렸죠. 가리는 것 없이 다 잘 먹는 사위다 보니 이것저것 많이도 했어요. 잡채니 갈비찜이니 제 딴에는 잔치상처럼 차려봤네요. 와, 장모님, 이 많은 걸 언제 다 하셨어요? 너무 고생 많으셨겠어요. 아유, 아니야. 음식 팔아먹는 사람이 이게 무슨 고생이겠어. 고생은 우리 김서방이 많지. 자네가 혼자 고생이 얼마나 많은지 아는데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 않겠어? 내가 장모가 돼서 사위한테 해주는 것도 없고 그래서 준비한 거니까 많이 들게. 기분이 좋다며 다 같이 맥주도 한 잔씩 나누고 화기애애한 저녁 식사가 이어졌습니다. 사위는 뭐부터 먹어야 할지 모르겠다며 이것저것 먹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제가 가져다주는 반찬들도 잘 먹는다 했으니 맛없을 걱정은 덜었었죠. 아니나 다를까 사위가 갈비찜이 맛있는지 말을 하더군요. 장모님, 갈비찜이 참 맛있네요. 그래? 그거 설탕 한 톨 안 쓴 거야. 배랑 무랑 갈아놓고 푹 고아 만든 거니까 국물까지 싹 먹게나. 국물까지요? 왜요? 혹시 여기 약이라도 타셨어요? 응? 그게 무슨 말이야? 약이라니? 농담이에요. 너무 맛있어서 말이에요. 왜 너무 맛있는 음식 보고 마약이라도 탔냐 그러잖아요. 중독될 것 같아서. 평소답지 않게 시덥잖은 소리를 하는 사위가 이상하긴 했지만 오랜만에 반주도 하고 기분이 좋아서 그러는가 보다 싶었어요. 그런데 한참 잘 먹던 사위가 또 이상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장모님 음식이 정말 다 맛있네요. 이렇게 맛있는 음식은 처음 먹어보는 것 같아요. 그래? 자네가 맛있게 먹어주니 내가 더 고맙네. 근데 참 신기하네요. 장모님은 이렇게 음식을 잘하시는데 집사람은 어떻게 요리를 그렇게 못해요? 아휴, 우리 주희가 아직 좀 서툴지? 내가 어려서 고생 안 시키고 키운다고 가르친 게 없어서 그래. 내가 하도 시집살이 시달려서 그런지 우리 주희는 그런 거 모르고 살았으면 싶었거든. 요리야 나중에라도 배우면 되니까. 그래도 타고나는 게 있는 건데 집사람은 진짜 할 줄 아는 게 별로 없어서요. 자네가 좋게 봐주게. 그러고 보면 요리 솜씨 말고도 두 분은 얼굴도 참 안 닮았어요. 뜯어보면 어디 닮은 데가 없는 것 같은데. 사실 주희가 장모님 친딸이 아닌 거 아니에요? 뭐라고? 아니 자네 그걸 지금 농담이라고 하나? 주희가 내 딸이 아니면 내가 누검이라는 거야. 자네 취했나? 아이, 농담이에요, 농담. 우리 장모님 사위 때문에 열받으셨구나? 농담을 농담으로 받아들이지 못하시네. 사위는 또 농담이라며 얘기를 돌렸지만 자꾸 뼈가 섞인 것 같은 말을 하는 것이 이상하다 싶었어요. 주희가 내 딸이 아니라는 그런 소리를 왜 하는 건지 무례한 듯한 사위의 얘기에 저는 당황스러웠고 맥주를 마시기는 했지만
아직 취할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왜 저러나 싶었죠. 그쯤 되면 딸이 뭐라 한마디 할 줄 알았는데 제 옆에 앉은 딸은 시종일관 조용하더니 들여다본 얼굴은 점점 굳어져 갔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뭔가 이상한 것을 눈치채게 되었네요. 자꾸 도를 넘는 사위의 말들이나 지나치게 조용한 딸아이 모습까지 모두 이상하다 싶었어요. 그렇게 불편한 식사가 계속되고 저는 상을 정리하며 딸아이에게 그 상황을 물었습니다. 김서방, 대체 왜 저러니? 니들 뭐 싸우기라도 한 거야? 너도 조용하고 대체 왜 그래? 엄마, 나 무서워. 현석 씨가 요즘 이상해. 나를 자꾸만 의심하고 무섭게 굴어. 이상하긴 했지만 부부싸움 정도겠거니 생각한 저는 딸아이의 입에서 나온 얘기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대체 뭐가 무섭고 뭐가 이상한 건지 자세한 얘기가 듣고 싶었죠. 그렇다고 사위 있는 자리에서 얘가 말을 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지도 않고 저도 깊은 얘기를 듣기 위해 딸아이를 데리고 잠시 집을 나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나가려는 우리 앞을 사위가 막아서더군요. 어디 가시게요? 아, 이 앞에 잠깐. 앞에 잠깐 어디요? 아니, 음식 쓰레기도 버려야 하고 내가 과식을 했나 산책 좀 하고 싶어서. 밤이 늦었는데 산책이라뇨. 이 밤중에 여자끼리 나다니는 건 너무 위험할 것 같네요. 그리고 장모님 오랜만에 저희 집 오신 김에 오늘은 주무시고 가세요. 저 때문에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아주 푹 주무세요. 푹 자라는 말이 그렇게 무서운 말이었나요? 순간 저는 사위가 두려워졌습니다. 그리고 겁에 질린 것은 저 혼자만이 아니었죠. 대체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딸아이는 제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겁에 질려 제 손을 꼭 붙잡더군요. 결국 저는 사위 눈치를 보며 그 집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 셋이 차를 마시고 같이 드라마까지 보게 되었네요. 그 와중에 드라마가 들어올 리는 없고 저는 불안한 마음에 계속 사위만 몰래 살피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아까는 취하기라도 한 것처럼 이상하게 굴던 사위도 별 반응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계속 사위 눈치만 보며 기회를 엿보던 저는 사위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딸아이의 손을 붙잡고 현관을 열고 냅다 도망을 쳤습니다. 딸아이 신혼집에서 도망을 가는 엄마가 어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때만큼은 그 집이 너무나 무서웠어요. 그렇게 딸을 데리고 제 집으로 들어갈 때까지 제 딸도 저도 아무 말 하지 못하고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택시에서 내려 내 집 현관을 걸어 잠그고서야 맥이 탁 풀려 주저앉게 되더라고요. 문을 걸어 잠그고 방문까지 잠근 저는 그제서야 딸아이에게 그간의 얘기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주희야, 이제 말 좀 해봐. 대체 이게 다 무슨 일이야? 김서방이 대체 왜 저러는 거야? 엄마, 나 그동안 너무 무서웠어. 그 사람이 나 어떻게 하면 어쩌나 무서워서 잠도 못 잤고 하루빨리 벗어나고 싶었어. 그 사람 의처증인가 봐. 사실 나도 처음에는 집착인 줄 몰랐어. 연애 때도 질투가 심하다고만 생각했지 집착이라고는 못 느꼈으니까. 결혼하고 처음에는 괜찮았어. 오히려 이제야 떨어지지 않고 같이 지낼 수 있다며 너무 좋아하더라고. 그래서 우리 모두 행복하다고 생각했고 그 사람이 나를 그만큼이나 사랑하는구나 생각했어. 알고 보니 순수하고 선한 줄만 알았던 사위는 의처증이 있었고 결혼 생활이 이어질수록 그 집착도 심해졌다고 했어요. 그동안 내 딸을 아껴서 했다고 생각했던 행동들이 모두 집착이었다는 얘기에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내 딸 고생시키기 싫어서
일 그만두게 한 게 아니라 집에 두고 밖에 못 돌아다니게 하려고 그랬던 모양이에요. 딸아이도 처음에는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는 집 앞 슈퍼 나가는 것까지 감시하고 일거수일투족을 확인하는 모습을 보며 놀라고 무서웠다고 했죠. 아니나 다를까 저희가 얘기를 나누는 그 사이에도 딸의 전화는 불이 났습니다. 문자와 전화가 번갈아 오는 것이 전부 사위였어요. 어디 있냐, 쳐들어가기 전에 당장 나오라며 협박하는 그 내용들을 보고 저는 그동안 알고 있던 사위의 모습이 다 거짓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태 사랑이라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다 집착이었고 공포였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걸 엄마인 내가 늦게 알았다는 사실에 저는 또 자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엄마한테 말했어야지. 떨지 말고 당장 집으로 왔어야지. 왜 말을 안 하고 혼자 끙끙 앓았어, 이거사. 어렵게 마음먹은 재혼이었는데 또 실패했다는 게 나 스스로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 그리고 나도 그런데 엄마는 얼마나 속상할까 싶어서. 미안해, 엄마. 내가 너무 용기가 없었어. 그래도 다행히 아직은 그리 심하지 않았는지 폭력을 휘두른 적은 없다니 다행이었습니다. 그래도 사위 하는 짓을 보니 그러다 미치는 건 한순간이다 싶겠더군요. 나더러 약을 탔냐 그러면서 장모까지 의심하는 걸 보면 무슨 짓을 벌여도 버릴 수 있었겠다 생각했었습니다. 결국 저는 사위의 실체를 알아보려 뒷조사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결혼시키기 전에 진작했어야 했는데 이미 늦어버렸네요. 그렇게 사위가 바람나서 도망갔다 했던 전철을 만났더니 이런 말을 한 겁니다. 그 사람이 그래요? 내가 바람나서 도망갔다고?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그 사람 망상이라고요. 바람은 무슨... 저는 남자 지인도 하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저더러 맨날 웬 놈을 만나고 다니냐며 옷 하나 사는 거, 머리 하는 것 가지고도 다 외도다 말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심지어는 없는 일을 가지고 저를 두들겨 패서 입원까지 했었고요. 그래서 헤어진 거고 아직도 무서워요. 이제 와서 나를 찾은 걸 보면 그쪽도 같은 일을 겪었나 보죠? 아무튼 그 사람 제정신 아니니까 하루빨리 이혼하는 게 좋을 거예요. 나도 이혼하느니 같이 죽자 해서 정말 큰일 날 뻔했거든요. 뒤늦게 사실을 알게 된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이런 놈한테 내 딸을 맡겼구나 싶어 소름이 돋았죠. 그래도 그 여자 말처럼 너무 늦지 않아 다행이었다 싶기도 했어요. 내가 너무 늦게 알고 내 딸마저 그 여자처럼 당했더라면 저는 정말 세상을 살아가지 못했을 테니 말이에요. 결국 저는 딸아이를 다른 곳에 숨겨두고 이혼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큰돈을 들여 유명하다는 변호사를 구해 이혼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그놈은 순순히 이혼해주지 않았어요. 사위는 저를 보자마자 본색을 드러내듯 난동을 피우기도 했습니다. 당신도 다 한 통속이지? 주위 어디 갔어? 어디로 빼돌렸어? 내가 못 찾을 거라 생각해?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가만히 안 둘 거야! 그 말을 듣고 다리가 달달 떨렸지만 저는 겁먹은 티를 내지 않고 당당히 말했습니다. 그래? 네가 내 딸 털끝 하나라도 건드린다면 나는 네 놈을 가만히 두지 않을 거야. 몇 배, 몇십 배로 돌려줄 거야. 네가 가진 거, 잃고 싶지 않은 거, 그거 하나라도 지키고 싶으면 적당히 하는 게 좋을 거야. 잃을 게 없는 사람이 더 무서운 거 알지? 나는 내 딸 위해서라면 다 버릴 각오가 되어 있으니까 어디 마지막에 누가 남는지 궁금하면 한번 해보든가. 저는 그놈을 공갈 협박으로 고소하고 우리 모녀에게 다가오지 못하게
접근 금지 신청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이 걸린 긴 소송 끝에 결국 이혼을 할 수 있었어요. 나를 볼 때마다 개처럼 달려들어 내 딸 내놓으라며 못 잡아먹어 안달이더니 결국은 자기도 인생은 살아야겠던 건지 결국 수그리고 이혼을 해주더군요. 그렇게 제 딸아이는 이혼을 잘 마무리하고 저는 가게도 닫고 딸아이와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 일을 몇 번이나 겪어보니 다 지긋지긋해서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보고 싶어서 말이에요. 그렇게 지금은 바다가 보이는 이곳에서 딸아이와 함께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음식을 만들고 딸은 옆에 가게에서 물건을 만들어 팔아요. 딸아이가 옛날에 자기도 사장하고 싶다 그러더니 결국 어떤 식으로든 꿈이 이루어진 모양이에요. 비록 우리 모녀 앞에 수많은 비극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는 여전히 오늘을 살아갑니다. 또 어떤 시련이 올지 모르지만 서로가 함께 있다면 또다시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희망을 잃지 말고 용기 내어 매일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